철학 박구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구영입니다. 박구영 교수님이 여러 코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짧게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영화 코너인데 거기도 나올 거거든요. 한번 나오면 여기저기서 써먹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철학적 주제는 뭡니까? 우리 범진보 진영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왜 저런 말을 할까? 네, 그런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데 필요하죠.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구조적 다수. 그 기회가 바뀌는 이야기예요. 네, 구조적 다수에 대한 언급을 명확히 두 차례 이상 하셨거든요. 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영상 잠깐 한번 보시죠.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그게 뒷받침되는 거죠. 말로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제 외연 확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표현을 하셨고 최근에 비서실장께서 제3의 길.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조적 다수와 제3의 길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들의 비평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조적 다수하고 제3의 길은 서로 연결이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깊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깊이 얘기하지 마. 먼저 큰 틀만 설명해. 큰 틀을 첫 번째 얘기하면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 그러면 국민이 있고 국민 주권이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예.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게 뭐죠? 주권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들은 국민 주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정부라고 말하지만 언어를 세 개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국민이 있고 네. 정부가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다? 주권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인서트로 한번 봐볼게요. 아직 내가 이해 네. 못하겠는데. 별로서 그런가? 국민과 그렇죠. 지금 많이 졸려요. 아까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피곤합니다. 전혀. 네,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예. 단순히 연결하는 도구적 매체인가? 주권이. 철학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게 왜 일단 중요한 오늘 주제냐면 이것만이라도 이해시켜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과 정부에 연결하는 끈이냐 하나의 매체냐 도구냐 아니면 기초냐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 어려운 주제인데? 아침에 김민석 전 총리가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 하잖아요. 수기민주주의는 저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주권의 매체를 촘촘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수기하면 막 심사숙고한단 말이 아니고 다양한 신경망을 즉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신경망을 실개천과 골목길에서 다양하게 만든다는 게 수기민주주의예요. 이 경우는 주권을 두 개를 연결하는 도구적 매체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생각하는 주권은 네. 국민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헌법도 보장하고 우리 머릿속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지 하는 규범적으로 있는 거죠. 규범적으로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정부에 들어가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 그렇죠. 위임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 위임을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건 간접민주주의예요. 간접민주주의고. 수기민주주의란 저 사이에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 형성을 통해서 오케이. 의사를 매체하게 하는 거. 그야말로 국민들이 선거 한 번이 아니고 이 지금 뉴스공장도 일종의 수기 매체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수기 매체로 보는 거고 그 다양한 연결.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로서 수기가 있다. 그것을 제도화한 것이 1번 인서트예요. 수기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거예요. 아예.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기관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 자문기관도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의견 수렴 기구를 여러 가지 그건 만들어. 제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그런데 정부 차원이 아니고 비정부 차원에서. 비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비제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는 게 뭐냐면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주권을 그 기초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국정에 일상적으로 반영한다는 그렇죠. 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봐 주세요. 좀 더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얘기 보면 중요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오늘 지금 졸려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어. 몇 가지 문제씩 있다. 그런데 제3의 길이 뭘까? 제3의 길 그럴 때 이 반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3의 길은 이재명 대통령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제3의 길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이 쓴 그렇지.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걸 토니 블레이어가 받아들이면서 토니 블레이어 그다음에 독일의 게하르 슈레더 그다음에 현재는 마크롱 대통령이 제3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로
대승을 했죠. 선거를. 예. 그런데 이 제3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왜 나왔는가에 그 당시에. 제3의 길이 왜 나왔는가. 그 제3의 길이 왜 나왔는가를 알아야 지금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말하는 3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3의 길을 성공했고 실패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3의 길이 나왔냐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우리 세대는 우리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나누어져요. 진보와 보수가. 우리 방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확장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확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똑같이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거의 그러니까 제3의 길과 관련된 정책적 노선을 김대중, 노무현만큼 확실히 한 사람은 없어요. 한미 FTA 같은 경우 전형적인 경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당시 한미 FTA는 당시 진보 세력에게는 배신처럼 여겨졌고요. 그리고 미국에 굴복하는 걸로 여겨졌고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 때는 보수가 저걸 찬성했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이 그때 등장했거든. 그렇죠.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대부분의 일들도 제3의 길이에요. 그때 비정규직이 탄생했죠. 사실상 대규모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 7.5%로 최고 많은 국방비를 쓴다든가 그쪽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건 다 사실은 우파적인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다 정책적으로는 다 제3의 길을 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제3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누구는 제3을 갖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진보 정부에 쭉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걸음이 아니고 저는 네 번째 걸음이다. 이어달리기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당의 전 세 분의 대통령이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작용과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작용인지 부작용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결과는 뭐냐? 지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노동자, 농민, 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현재. 지역적 특수성, 연령적 특수성을 제외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약자,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요 지지층은. 오히려 대도시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전환하에서 연착륙한 대부분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우클릭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더 많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고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하겠다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아요. 거의 안 바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정치적 투표 현황을 분석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과 독일에서 제3의 길을 선택할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3의 길을 갈 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세대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진보의 프레임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일군의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오늘 1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핵심은 딴 데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진도 나가기 시작하면은 한참 들어가야 돼. 이제 아직 입구도 안 들어갔어. 그렇죠. 근데 15분은 이미 지났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듣다가 이제 느낀 바는 뭐냐면 제3의 길 얘기하고 구조적 다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 얘기하고 뉴 이재명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효과하고 구조적 다수가 아니라 그것은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수준에서 쓰는 문제지 구조적 다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로. 그렇죠. 그런 고민이었으면 저는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조적 다수라고 말한 것은 덩어리로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층을 우리가 못 땡겨오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이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보수적 성향을 가졌는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유혹해서 일로 땡겨와야지 이런 논의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68년도에 유럽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68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권위주의 세대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됐어요. 그 68 운동권 세력이 유럽을 장악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난 새로운 세대가 너희들이 권위야. 그러니까 68 세대는 상상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권위를 해체하려고 등장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권위야? 그 시점에 나온 게 제3의 길이에요.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는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지적이다. 현 상황을 그런 상황으로 저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조적 다수를 위해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파화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청년 다수들을 위한 청년 다수들에게 접근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제3의 길은 이 얘기는 루신이라는 사람이
중국? 동양의 대문호 유신이 한 말인데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길이 아니고 아직 안 가본 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안 가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을 깊이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전체가 연결이 돼요. 오해 없이.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방금 이해했어. 예, 예. 방금 이해했고 사실 여론조사 꽃에서 하고 있던 일하고 비슷한 거야.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20대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 그게 단순히 보수다 일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고 그렇죠. 20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20대 여성이라서 반드시 민주화를 찍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 보수로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물론 일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극우화의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 그걸 제껴놓고도 새로운 세대란 말이지. 이 세대에 대해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박근혜 교수님 얘기는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해서 구조적으로 끌어안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 기반으로 만들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대통령의 고민이고 그게 구조적 다수로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걸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제3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끝없이 얘기했잖아요. 청년은 지금 극우화된 게 아니다. 청년들의 상태는 자연 상태다. 자연 상태는 나쁜 말이 아니고 청년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추락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말 중에 그게 유럽에서 제3위기를 할 때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아니라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당이 되자. 이게 제3위기의 해표예요. 강훈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정당이 돼야 된다. 언뜻 들으면 잘못 오해하면 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인서트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진짜? 예, 하나만.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 자연 상태에 내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성공을 바래요. 근데 그것만 보면 청년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공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정당이 된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제가 말한 청년을 이해했다면 저는 한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어제 미국과 벨기에 축구 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냐?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이 청년들과 함께 제3의 길을 가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오늘 뭐 하지 말라 하니까 하지 말고 그런데 철학적으로 정리한 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3의 길만 던졌으니까 우리가 아는 제3의 길은 벌써 20년 전에 영국이 했고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노동당 몰락했잖아 다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패한 길을 왜 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유럽에서는 제3의 길을 할 때 시장처럼 이건 언론들이 하는 거고요. 실제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기들 세대의 프레임으로 이해했었는 새로운 세대, 화혁명 세대를 권위주의 세대라고 말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에게 갈 수 있는 길, 좌파가 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영화 입장.